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포럼 2022 혁신의 대중화에 투자하라. 오늘 그 첫 번째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1부 이어서 2부 역시 이항무 위원 그리고 서병수 위원, 이미석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자, 2부도 저희 키워드 3개 나눠서 꾸려가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죠. 자, 2부 첫 번째 키워드는 금융기관입니다. 저희 앞서 이제 예고였죠. 1부 끝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 빠뜨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코인을 저희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또 뭐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부르죠. 화폐도 그렇고 자산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금융기관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이,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잠깐 그냥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면 네. 그 금융기관은 정부의 규제와 또는 제약 안에서, 허락 안에서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빡빡한 편이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역 밖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좋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이미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뭐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도 네네. 2017년에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2020년에는 그 뷰가 좀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금융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자산으로 인정은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달료 같은 분들도 좀 회의적인 시각에서 가상 자산도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실제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이쪽에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직 단일하진 않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찰리 먼거가 이렇게 발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의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숫자로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차트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네. 저게 이제 블록체인 펀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9개월 동안 저희 지금 마지막에 저 길쭉하게 나온 게 올해 9개월 동안 네. 벤처 캐피탈에 벤처 캐피탈 작은 규모거든요. 아, 벤처 캐피탈이 블록체인 펀드에 투자한 그쵸. 규모. 예, 그런 규모인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9개월 동안 이미 38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큰 돈이 세게 들어왔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이 저렇게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시장이 지금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자료가 복잡한데 저 빨간색으로 제가 막대 표시를 한 게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래 규모를 비중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020년 3분기니까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작년이죠. 예, 네. 그때만 해도 10% 미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올해 2분기에는 이미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가상화폐 하면은 막 개인들이 막 투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미 주요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들이 저렇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벤처 캐피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안드레슨 호로이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뭐 200억 달러 이상 분양한 굉장히 큰 벤처 캐피탈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펀드가 전체 자산의 16%를 넘어섰고요. 규모만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31억 달러면은 하나로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볼 게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어렵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신탁이라는 형태로 이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상품 중에서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신탁. 신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탁이
지금 370억 달러입니다. AUM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죠.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펀드를 3개를 가지고 이 신탁 상품을 일부 구입을 했는데 그게 3억 달러를 신규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인상적인 기사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드디어 이쪽 시장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연기금은 사실 꽤 보수적으로 그쵸? 자금을 운용하는 예. 쪽이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메이저 연기금은 아니고 일부 지방의 이제 소규모 주의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들 이런 쪽의 연기금이긴 네. 하지만 올해 이제 지금 10월에 보면은 휴스턴의 소방관 퇴직연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직접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올해를 전후로 해서 작년 올해를 전후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의미 있게 투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벤처캐피탈 연기금 이외에도 앞서 잠깐 모건 스탠리 이름이 나와서요. 네. 대형 은행들의 스탠스는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초기에는 꽤 회의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나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이성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려고 했고 심지어 없애려고 했고 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거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건데요. 뭐 우리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제일 큰 데인데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 회장님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회사는 2019년에 JPM 코인이라고 하는 자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자기네들의 해외 송금 쪽에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부들을 분사해서 별도 스타트업으로 독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오릭스라고 하는 네. 별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이 사업부를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3월에 되게 인상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 자신들이 이제 관리하는 고액자산가들이 있거든요. 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비트코인 펀드를 투자할 수 있게 최초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 금융기관 중에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서 투자 대상으로 왔다는 되게 인상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아시는 은행인데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업계 지금 2위권 업체인데 이 회사도 지금 조만간 상장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초기부터 투자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후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격들을 제시해주고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료를 한번 더 보시면요. 저기 이제 보시면 저게 뭐지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저기가 이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데의 자회사인 실버게이트 은행이 운영을 하는 SE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EN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를 했을 때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달러로 환금을 하거나 은행으로 인출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결제 플랫폼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 입장에 있는 회사고요. 결제 플랫폼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화폐하고 현재 기존 은행들과의 연결시키는 결제 연결 플랫폼이고 그것들을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에서 SEN이라고 하는데요. 저 SEN이 들어서면서 가상 거래소가 굉장히 좀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 거래소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로 가상거래소 시장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을 가상거래소 사장이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이미 10년 전부터 저런 것들 시스템을 오래됐네요. 구축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 메이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보면은 가장 큰 은행이 DBS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 2020년에 아시아 금융기관으로서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미 개설했고요. 그 싱가포르의 2등인 데가 싱가포르 화교은행인데 여기도 지금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벤처 캐피탈이나 연기금을 넘어서 실제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들은 네. 이쪽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해 잠깐 주셨잖아요. 이야기하셨죠? 네. 지금 질문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테이블 네. 코인의 성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는 전체적인 거에서는 약간 결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중앙화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기존의 금융기관이 메인으로 뭘 하는 거다. 그래서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딱 정의를 내리자면 전기차로 치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 맞습니다. 중간 단계 같은 네, 것들. 그렇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내가 전기차가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지만 바로 가기는 내 핵심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지금 생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논의 나누는 것들이 네. 메인스트림과 대세화 된다라는 것들을 그분들도 이해하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첨부를 드리면요.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완벽하게 탈중앙화, 정부의 손아귀에 벗어나는 영역을 둘 건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생략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 네. 있고 코인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이 시장과 대세의 흐름을 기존의 금융기관들조차도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기반들은 탈중앙화된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네. 이해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양 알렉스님이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뭐 어쨌든 네. 스테이블 코인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성격을 100% 입히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나 네,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의미 둘 수 거기에 있을 것 같네요. 장점을 가져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 그거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이제 뭐 금융기관들도 많이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제 보는 시각 자체도 좀 달라졌으니까 시장의 규모 자체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한 2.5조 달러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좀 이런저런 충격으로 많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우선 최근 몇 년간 보시면 비트코인의 이제 일명 비트 도미넌스라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을 위시로 한 알트코인들의 강세로 좀 알트코인의 비중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파이나 NFT 쪽에 이제 관련한 그런 코인들이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거래소들도 요즘 굉장히 좀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과거에는 바이낸스와 같은 중국 거래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코인베이스나 FTX와 같은 미국 거래소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FTX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전략과 대량 거래 시 좀 낮은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래소도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윗단에 자리하고 있는 거래소도 좀 다양해졌고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의미 있는 수준으로 커져 가고 있는데 잠깐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디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네. 뭔지 또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파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건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념 네. 정리를 좀 할까요? 그렇죠. 그 탈중앙화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탈중앙화에 관련된 금융 플랫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탈중앙화 플랫폼 또는 NFT와 같은 것들이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에서의 금융의 역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NFT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 네. 라고 하려고 하면 탈중앙화 플랫폼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기가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그쪽의 생태계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의 금융에서 일부를 잠식해 나가는 그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우리 서명수 의원이 또 설명을 네, 해드릴 네. 영역입니다.
네. 서방편.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아니 뭐. 입을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네. 뒷발 뭔지 네,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있으세요? 뒷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파이낸스 앞에다 D 네,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서 탈중앙화된이라는 그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금융에서도 적용을 네. 한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탈중앙화된 형태로 운영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시면 볼까요? 예, 오늘 뭐 탈중앙화 하면서 D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탈중앙화되는 플랫폼과 관련된 금융 조직들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탈중앙화 얘기를 할 때 어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저마다 분산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어떤 자발적 조직 같은 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은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지만 뭐 리눅스 같은 것들은 저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같이 개발하거든요. 이런 형태처럼 DeFi라고 하는 형태도 어떤 중앙화된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여기 보면 중앙화된 조직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있는데 이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하는 분산화된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하기 때문에 자동화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분산화된 자동화된 조직이라는 DAO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런 DAO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의 DeFi와 관련되는 플랫폼들을 실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딱 느낌을 보기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은 드리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네. 들을 때 이게 뭐지? 네. 라고 싶은데 저 플랫폼, 그러니까 DeFi라고 하는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중앙화된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저희가 은행에서 들어가서 무슨 예금을 하거나 수신을 할 때는 무슨 은행을 가서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맡겨서 대출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디파이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이 은행 같은 조직이 없고요. 네. 돈을 맡기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각자 존재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나 그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자발적인 참여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생태계나 시스템이 잘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은행에선 잘 됐을 때 은행의 주주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파이 되는 그 생태계에서 그걸 한 것들은 그 생태계의 코인으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의결권이나 지분들을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그 참여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이 나눠 갖게 되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탈중앙화된 뭐 디파이 조직이나 플랫폼 이것들이 네. 금융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가동하는 저런 조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하고 현재 그 디파이에서의 금융을 좀 비교를 그림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은행이 있고요. 은행들이 한테 고객이 돈을 맡기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 은행에서 뭔가를 다 하는 거죠. 우측 형태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우측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좌측에 있는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기 탈중앙화된 파이낸스의 약자인데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존재하고요. 핸드폰이나 각자 이런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런 금융을 금융의 수요자하고 공급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자 이게 연결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디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예. DAO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예.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예. 이렇게 분산화된 조정하는 프로그램의 말단이 그럼 DAO인 거냐? 그럼 결국 그것도 주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 아니냐? 그런 이야기 주신 분이 제가 계십니다. 좀 예, 제가 잘. 좀 첨언해서 네. 드리면 요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움직이려고 하면 중간에 약간 버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10원을 예치를 할 건데 앵커님은 20원을 빌리고 싶으면 이게 매칭이 1대1로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약간 펀딩 같은 걸 한 조직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금융과 관련되지 않은 조직은 네. 그냥 탈중앙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상거래 플랫폼 그럼 그냥 만들면 그거 관련돼서 코인을 발행을 하고 누가 우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출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금융과 관련된 거는 출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출자를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DAO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O? 여러 명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그 중간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제가 그 안에서 약간의 버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하고 어떻게 예금을 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프로그램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미리.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이 자기가 출자한 그 사람들끼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출자를 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금융에서는 DAO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건데 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더 아니, 설명이 안 돼. 제가 이해한 거는 그래요. 네. 이제 그 탈중앙화된 플랫폼 안에 이제 금융 플랫폼이 바로 맞습니다. 디파이인데 네. 이거는 금융이라는 그 산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특히 이제 대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 돈을 좀 미리 펀딩해주는- 모아서 가지고 예, 있어야 그런 게 된다.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금융 플랫폼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용어가 용어가? DAO였다라는 네, 거죠. 네. 여기 그러니까-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긴 뭐 한데. 그 정도로 네. 네, 원래는 좀 더 광범위한 다른 의미도 그렇죠. 많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오늘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네네. 게 좀 더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예, 처음으로 DAO가 뭔지 감이 잡히는 설명이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 저희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가상화폐 거래소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디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단순한데 어떤 플랫폼의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금융을 사실 다 디파이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네. 이런 플랫폼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디파이와 관련돼서 뭐 5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것들도 어떤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도 그렇게 가능하고 파생도 가능하고 지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파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럼 기존에 하던 금융하고 이게 뭐 그냥 형태만 바꾼 거가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사실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현금을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를 맡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맡기고 가상화폐에 를 맡기는 동안에 그 대가를 지급을 하는데 그걸 또 가상화폐로 줘요.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맡기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사용료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성과들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파생 상품이나 아까 자산관리 쪽과 관련되는 것들도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디파이와 관련되는 업체들이나 이것들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하고 좀 더 다르고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파이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뭐 스태킹이라든가 이자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은 몇십 %에서 막 몇백 %씩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출의 영역하고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투자의 영역들이 접목이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저금리 하에서의 금융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바꿔가고 이쪽으로 돈들이 몰려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디파이가 그러니까 기존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순차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가장 빠를까요? 저희 뭐 대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서병수 위원이 얘기하신 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블록체인이 만드는 시장이 커지면서 네.
관련된 금융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테이킹이나 이자 농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스테이킹이나 이자 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생활에서는 있지 않은 경제 행위거든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제 오늘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블록체인이 만드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그거에 동반해서 같이 커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 디파이가 이제 기존 금융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을 이제 저희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 그리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디파이라는 것들 형태를 통해서 일반적인 금융이 아닌 가상자산을 통해서 금융이 행해지는 형태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은행에다 맡기고 증권회사 보험 맡긴 영역이 아닌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 금융 안에서도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못 넘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가상자산을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디파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닌데 거래소조차도 그러니까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디파이인데 이런 디파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디파이로 영용되는 영역들도 점점 커져갈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어떤 이 금융을 전체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저기에 제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각자 금융을 위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플랫폼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리테일화라는 게 조금 더 촉진이 되거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가 금융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직접 투자도 하시고 뭐 코인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도 직접 투자 그리고 본인들의 소매 금융에 의한 리테일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거고요. 이것들이 아마 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게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돼서 코인베이스나 이런 회사들이 막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된 거래소라는 것들도 지금 저렇게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런 걸 관련되는 헤지펀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금융의 리테일화 요거 건지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려워하고 계세요. 이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을 친절하게 드릴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투자 전략. 사실 뭐 저도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사실 이 시간 안에 다 좋아한다는 게 모두를 이해시킨다는 게 굉장히 미션 임파서블이었죠. 이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되게 저희가 앞에 긴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게 한국에서 보면은 코인 하면은 막 약간 투기적인 거나 뭐 물론 코인의 투기성은 아직도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된 플랫폼 그리고 NFT 그리고 이런 코인 시장에서의 전체 금융기관들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이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제가 긴 설명을 하긴 어렵지만 기존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비트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이 시장의 성장과 무관하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개인들도 의미 있게 고려를 할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놓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필요하고 아마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이제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좀 기니까 많이 하겠지만 아까 알핀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로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비트코인 최근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투자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롤오버 비용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진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포함을 해서 가상자산에 직접적인 노출이 돼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ETF? 예,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관련돼서는 저희 쪽에서 이제 글로벌 X에서 나온 글로벌 X 블록체인 ETF 같은 것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직접 노출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ETF와 아까 비트코인 선물을 5대5로 섞어서 투자를 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도 조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일단 투자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ETF 얘기를 조금 더 매듭 짓고 넘어가도록 예, 하죠. 그쵸. 어떤 네, 네.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이제 BKCH라고 하는 네. 예, 블록체인 그 글로벌 X가 출시한 티커죠? 펀드가 있고요. 네. 네, 티커가 BKCH입니다. KCH. 네. 예, 전체 자산의 한 65% 정도를 채굴 기업 또는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펀드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채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상 자산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노출 비중이 65%로 가장 높은 ETF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예, 비교해 볼 수 있는 ETF가 이제 BLOK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BLOK, 블록. 예, 이 ETF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을 약 한 28% 정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조금 더 특화된 성격으로 만들어진 ETF는 BKCH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BKCH가 조금 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BKCH 네. ETF로 네. 더 그리고 얘기하실 뭐 그냥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을 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에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아까 SEN이라고 하는 실버게이트 네. 네트워크 관련되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가상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이제는 조금씩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 의원님은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기업 없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서서 기업이나 ETF 같이 좀 직접 간접적으로 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볼 것이냐 결국 저희가 막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알트코인 접근을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이쪽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없는 그런 재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거래액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까지 이쪽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게임과 뭐 NFT를 위시한 게임과 메타버스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이유가 이미 매출액이 찍히기 시작하고 NFT화돼서 거래액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던 게 큰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나 앞으로 NFT, ETF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지만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게임이라 치면 게임 이용자 수 지표가 증가를 하거나 네. 다운로드가 증가를 하거나 이런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인덱스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으로는 기업으로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메이드. 게임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위메이드를 다표로 꼽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코인 이야기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구체적으로 다루질 않아서 혹시 네네. 관련해서도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뭐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보셔야 될 주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 있고요. 이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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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는 늘 기술적이나 역사적인 의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모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도록 한 가장 근간이 된 기술을 제공한 것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신뢰를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향후에도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하면서 신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사실은 이더리움을 발행할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을 발행할 때도 그렇고 ICO라고 하는데 그 ICO라고 하는 건 우리 IPO 참여하듯이 그 코인을 받는 행위거든요. 네. 그럼 뭔가를 내고 코인을 받잖아요. 그때 내는 코인이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이더리움 그렇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은 주요하게 한번 이 시장에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보셔야 될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네.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저희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디파이에서 NFT까지 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때 블록체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NFT도 마찬가지고 탈중앙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위에다가 실행 파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는 결국 과거에 OS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선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적정 가치에 있어서. 그렇죠. 적정 기준. 가치에 있어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비교해 볼 수 있느냐? 네. 그럼 우리가 지금 OS로서 가치 평가를 가장 산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스마트폰의 양대 OS인 iOS와 안드로이드 OS를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양대 OS의 가치를 저희가 매출의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한 1.5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들의 매출 비중만큼의 가치를 그냥 시가총액에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추출해낸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세상 플러스 알파의 세상을 이더리움과 비슷한 알트코인이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최소한 저 정도의 가치는 봐도 되지 않냐. 1.53조 달러. 그렇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니멈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iOS 같은 경우에도 앱스토어 매출 비중만 지금 넣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iOS의 가치에는 사실 아이폰 가치 등등의 생태계 가치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은 지금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 정도다. 지금 이더가 가치가 얼마나? 이더가 한 4,500억 달러 정도 5천억 되니까 조금 안 저 돼요. 가치를 오롯이 이더리움이 다 네.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더 그러네요. 올라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연산량의 한계 등등의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얼마나 지금의 스마트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잘 비교해 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 여전히 많이 남으신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저희가 꽤 긴 시간 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아예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개만 볼게요. 일단은 이게 과연 블록체인과 NFT라는 게 지금 게임 콘텐츠 생태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닐까? 정말 다른 쪽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안 보여져서 그런데 아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도 덱스라는 네, 네. 거래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스마트폰 OS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스마트폰 OS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거에 더해서 금융의 영역들이 여기 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미 많은 시장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단순히 게임의 영역에서의 게임 코인이나 게임 영역에는 갈 길이 아직 작은 영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만 더. 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 앱스토어도요. 네. 지금 사실 앱스토어에서 게임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게임 관련된 시장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그래서 아까 NFT가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NFT 그 관련된 거래소 이렇게 커지다 보면 사실은 지금 앱스토어의 70%를 설명할 만큼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폄하하실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P2P랑 디파이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2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거나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근데 디파이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형태로 구현이 된 파이낸스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융의 많은 영역들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금융의 영역들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전부 다 구현되는 형태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불이라든가 송금 영역을 넘어서는 투자의 영역이거나 보험이거나 저축이나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아까 탈중앙화된 D자가 붙고 파이낸스가 붙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규제가 사실 앞서 이제 위메이드도 국내에서는 미르포 글로벌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해외에서도 규제 이슈가 불거질 만한 곳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해외의 경우에 이게 규제가 있었는데 국가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규제를 풀었다기보다는 네네. 원래 이쪽 가상화폐나 이걸 적용한 게임들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아예 존재하지 네. 않았기 그래서 때문에. 이 규제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중국이랑 한국이 네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뭐 중국과 한국 그리고 뭐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P2E 게임이 좀 다 규제 이슈에선 자유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파이낸스 쪽을 주로 네. 접근해서 보면 사실 파이낸스 입장에서도 이게 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네. 사실 저희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일부러 좀 뺐는데 이 규제를 마냥 이 산업을 규제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차세대 성장 산업, 인터넷을 중심한 게 이제 모든 산업 퍼져 있는데 그런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데 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빠질 수가 없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NFT를 규제해버리면 단순히 그 시장만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생태계라든가 모든 네. 차세대 성장 동력이 다 막히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 관점에서 할 때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측면과 그런 금융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불확실성, 그 중간의 영역에서 각 국가별로 어느 위치를 찾아갈 건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시작점이니까요. 네,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포럼 저희가 쭉 진행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 주실까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아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프레임 말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중앙화된 프레임으로 자꾸 보면 그걸 왜 하지?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차라리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을 이해하면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예.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냥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예 이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네. 기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이야기 화면으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웹 3.0 일단은 뭐 탈중앙화와 관련한 이야기 했고요. NFT의 활성화, 요건 이제 시장 자체가 커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지켜보죠. 금융과 가상자산, 디파이의 성장성, 이 부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규제와 관련한 이슈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켜보죠. 마지막 추천 기업으로는 ETF 앞서 BKCH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기업으로는 위메이드, 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리서치 포럼 2022 첫 번째 날 블록체인 테마 가지고 함께 했어요. 블록체인 팀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려운 이야기.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 또 계속 내시잖아요. 네. 그거 통해서 저희 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오늘은 요런 개념들이 있다. 요 보자라는 거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의미 있을 것 자료는 같습니다. 이미 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그거는 도움이 될것 아는데 같습니다. 이제 또 후속 자료들도 나올 거잖아요. 음영 쪽은 아마 제가 후속 자료가 나올 예, 또 것 후속 같아요. 자료 또 더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홈페이지 가셔서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방대하긴 합니다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항무 의원 그리고 서병수 의원 그리고 이미석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에 트위터 CEO인 잭돌 씨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면서 스퀘어라는 자기가 또 CEO로 있는 회사의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하기도 했죠.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시장을 보는 우리는 함께 챙겨야 할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본다면 어렵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ETF 또 기업들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 리서치 포럼 첫 번째 날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메타버스 테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뜨거운 테마이죠. 내일도 4시에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